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제목이요. 오늘 거는 윤석열의 해부와 이해, 문학에서 발견한 성렬인데요. 괴테의 파우스트와 비교를 했는데요. 야, 괴테의 파우스트 대단한 작품이죠. 이 글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시사점도 있고 아주 대단한 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어서 이 글을 떠평에서 소개하는데요. 괴테 파우스트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30대인가 40대 한번 읽었는데 완전히 그게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으려니까 읽은 거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나이가 돼서 읽으면 또 다른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괴테의 비극 파우스트는 독일어로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독일 교양자산의 핵심이자 어떤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인용의 보고이다. 때문에 이것은 패러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연극으로 연출되며 음악으로 작곡되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읽히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며 희극으로도 각색되는 등 항상 새로이 연구되는 작품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파우스트가 독일과 동일시되는 인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괴테의 순수 창작물이 아니다. 파우스트의 소재는 실존했던 독일의 연금술사이자 점성가인 파우스투스 박사의 전설에 기초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500년경 실제로 그런 인물이 존재했으며 그는 연구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열정 때문에 악마와 결탁했다고 한다. 그리고 신에 거역하는 무절제와 인간의 한계를 넘으려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인형극 등 민속과 문학에서 자주 출몰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셰익스피어의 동시대엔 크리스토퍼 말로가 파우스트 박사란 드라마를 완성했다. 괴테는 첫 번째 파우스트를 25세에 썼고 마지막 파우스트 2부를 82세에 완성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의 대혁명과 바이런이 출연했다. 당대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담은 괴테의 장구한 프로젝트는 지식과 능력의 한계에 도전한 파우스트의 모습이기도 했다. 파우스트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내기 장면으로 출발한다. 메피스토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비웃고 특히 인간의 부족함을 비웃는다. 이에 하나님은 파우스트를 반중으로 들게 되고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의 변절을 장담한다. 이로써 파우스트는 하나님과 메피스토의 내기의 대상이 된다. 메피스토가 찾아간 노학자 파우스트는 자살마저 충동되는 자신의 존재에 심각한 회의에 빠져 있다. 메피스토는 영혼을 매개한 계약을 제안하고 파우스트는 수락한다. 계약을 맺자 파우스트는 세상 유람인 화려한 외출을 감행한다. 주점에서 시작된 외출은 사랑을 위해 젊은이로 변신하기도 하며 마침내 청순하고 순수한 그레테 헨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그들의 연애는 계속되는 재난을 불러오고 급기야 오빠를 결투로 죽이게 된다. 그레테 헨은 실성하여 파우스트와 낳은 아기를 죽이는 영아 살해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파우스트 1부가 내면적인 사랑이었다면 2부는 외부 세계인 정치, 경제, 예술, 전쟁과 기술을 묘사한다. 1막에서는 국가의 몰락과 경제에 관한 것으로 메피스토는 몰락한 국가 경제의 재건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화폐를 남발하여 엄청난 인프레를 초래한다. 반면 파우스트는 공정의 예술과 정신생활에 전념한다. 2막은 자연과 학문을 통해 생명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준다. 파우스트의 조교였던 바그너는 실험실에서 인조인간 호문쿨루스를 만들고 호문쿨루스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를 자연 철학자들이 그리스의 신들과 에로스를 찬미하는 장소인 파르잘루스 평원으로 안내한다. 3막은 고전적 고대와 낭만적 북방의 유산에서 나오는 시문학의 생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파우스트는 중세의 성주로 변신하고 그리스의 여신 헬레나를 만나 아들을 낳는다. 4막은 전쟁과 소유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우스트는 마법으로 전쟁에서 이겨 황제로부터 해안의 일부를 할양받아
바다를 개간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막은 파괴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기술의 진보와 연관된다. 파우스트는 바다를 제방으로 막아 경작지로 바꾼다. 이 과정에서 전망대를 위해 방해가 되는 늙은 부부가 사는 오두막을 불지른다. 파우스트의 마지막은 백수를 바라보는 파우스트는 회한에 빠져들고 근심이 깊어져 눈도 멀게 된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파묻기 위해 무덤을 파게 되고 파우스트는 이를 듣고 간천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착각한다. 착각에 빠진 파우스트가 만족하여 멈추어라 순간이여를 외치자 메피스토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다. 하지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파우스트를 하늘로 인도한다. 바로 파우스트가 노력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것에 대해 그를 아는 많은 지식인들은 의아해했다고 한다. 눈치를 모르는 소심파였기에 유리창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동시에 뚝심과 직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 그는 후배 검사들과 파사 현정과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 선서를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가 검사가 된 시점은 소위 87 체제란 민주화 이후였다. 민주화에 의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나타났던 특정 단체나 조직의 특권과 초법적 행태가 사라진 것이다. 민주화를 통해 군인 정치가도 사라지고 정보기관의 간섭도 배제된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란 분권적 구조는 역설적으로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바탕으로 우월적 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도전을 받게 되기에 이른다. 문재인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겨눌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평생 민주화 속에 거짓과 선동, 반역과 배덕으로 일관해온 가증스러운 얼굴이었다. 문재인의 속셈은 조국 사건으로 곧 드러났다. 조국은 교수로 오랫동안 정의와 공정을 외쳐온 좌파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의 파렴치함은 법무부 장관 지명에 따른 청문회에서 주식 투자, 탈세, 공문서 조작, 입시 비리 등 전례 없는 비행이 드러났고 문재인은 국민적 저항에도 이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원칙주의가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게 된다. 청와대 이후 작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 그야말로 요지경이었다. 파우스트의 최후가 천국으로 결정된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되었으나 대통령과 소신 있게 대처한 윤석열의 용기는 전국적 현상이 되기 시작했다. 대검에는 수많은 격려 화환이 답지했으며 문재인의 폭정에 광화문 등 거리를 뛰쳐나온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야당 지도자 대신 윤석열을 연호한 것이다. 끝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야인이 된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의 대선 경선에 나가고 불과 수개월 만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파우스트의 신화가 한반도에 실현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참 멋진 글이죠. 어떻게 파우스트가 이제 여러 현상에 인용되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현상을 파우스트와 연결하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 대단한 글인데요. 윤석열 현상은 이처럼 남다릅니다. 그냥 기존의 그 정치 문법 그걸 깬 거죠. 이제 뭐 정치를 모르는 정치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한 거죠. 이 글에서는 이제 국민이 선택한 걸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거하고 이제 등치시키는 게 민심이 천심고요. 천심이 민심이죠. 국민의 온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느님이 천사를 보내서 작업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에 당선되게 만든 것이죠. 네, 이렇게 윤석열 현상은 이 발없는 민심이 온 천지를 진동했고 그 기도가 감동이 돼서 저 부정선거 그다음 각종 만행 이런 거를 덮고 0.7% 차로 그게 아니었으면 뭐 엄청난 압도적 차이가 있었을 텐데 저 악마 메피스토의 장난 같은 악마들의 그 장난 많지 않았습니까? 그 장난과 조작 그다음에 그 권모수수를 뛰어넘고 0.7%로 당선된 거는 파우스트에 견줄만 합니다.
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자,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선택받은 윤석열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 책임을 다할 자질은 갖췄죠. 일단 깡이 있고, 그다음에 소신이 있고, 이번에 그 청와대 용산 이전에서도 보여주잖아요. 난 그 예비비 구걸하러 문재인 만날 일 없다. 그거는 이제 그거 위해서는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건물을 짓더라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난 그냥 당분간 일하겠다. 멋집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제발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각오, 그 이대로의 사명감으로 임기 말까지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주변에 그 뱀들이 나타납니다. 측근들도 나타나고, 측근들이 뱀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탕발림하면서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요.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금의 그 각오와 자세로 그 판단 흐리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해안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안은 제가 그 여러 번의 토론에서 발견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TV 토론요. 거기서도 발견했고, 그다음에 이재명과의 일전 본선 토론에서도 그의 그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그 그 해안, 그다음에 그 배포, 그다음에 덕, 이런 거 다 그 드러나더라고요. 한 번 했으면 안 드러났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 번 하니까 이게 이재명은 본전이 드러나고, 유승민 뭐 홍준표 본전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진짜 본전이 드러났는데, 이 본전이 대단한 본전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을 움직이고요. 국민만 움직인 게 아니라 사기, 조작을 뛰어넘었어요. 부정선거를 뛰어넘었어요. 얼마나 압도적으로 했으면은 그게 이제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란 얘기입니다. 용산 이전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밀어붙여서 위대한 대한민국 회복입니다.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야, 멋진 글이었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이야, 가자!